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6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은 크게 다섯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폭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비리, 못 팔고 못 산다.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입주 불가 판정, 그다음에 깡통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강민호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왜? 바빠.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바빠요? 저녁에 막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막 굉장히 계속 바빴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유튜브 하는 게 이게 은근 힘들어요. 차가기가. 그러니까 하루가 그것 때문에 빡빡해요. 그렇지. 네. 신문도 봐야지, 챙겨야지. 거기다 전달할 내용도 뭔가 좀 그래서 정리해야지. 좀 이 루즈함, 네. 바쁨, 뭐 이런 걸 좀 어떤 깰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강의하시면 되죠. 예? 네. 강의요? 네. 그만. 그만.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얘기 안 했구나. 뭐? 우리 그 부동산 산업의 날 그날 하고 뭐 우리가 제일 멋있었다면서요? 그거 유튜브에 안 올려. 실시간 그러니까? 방송 끄고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그니까 나 그거 언제 올리나 했네요. 그 실시간으로만 올라가 있고 편집할 시간이 별별 없어서. 수다도 그때 찍었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별별 수다는 편집 좀 해주세요. 그거 해서 항상 드려야지.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날 재밌었는데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픽스 금리가 올라서요. 은행권 주택담보금리가 5%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가계대출이 9.13 대책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일단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은데요. 또 한국은행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율이 7대3으로 변동금리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그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긴데요. 얼마나 오르는데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1%까지 올라가요. 에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픽스가 올라가는 거는 아마도 다음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25bp 정도나 올리겠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막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3.57%에서 4.77%였던 금리가 3.6%에서 4.8%까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금 0.004% 포인트 올렸다고 하니까 4bp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른 거지. 뭐 얼마나 크겠어. 근데 사실 이게 방향성의 문제고 0.25% 포인트씩 25bp씩 계속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쌓여서 4번 정도 연속 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1%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금리 관련해서 사실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경기가 그렇게 금리 올리게 되면 경기가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신중하게 아직까지 있죠. 그렇게 막 일단 올라갈 거다 얘기는 많이 있는데 얼마나 올릴지는 올려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말씀도 많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얘기 나눌 거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비율이 추세가 많다라는 얘긴데, 대출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변동으로 거의 변동이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높죠. 0.5에서 옛날에 제가 봤던 시절에는 1%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금리가
이 고정으로 주면 나중에 금리가 이 급등하게 되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쌓아놓으려고 고정금리는 항상 변동금리보다 높게 받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1% 차이까지 안 주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요새는 고정도 뭐 싼 것도 나오긴 하긴 하더라고요. 고정? 저는 되게 싼 거 쓰고 있어서 근데 변동을? 예? 변동을? 저는 고정 쓰고 있어요. 고정 쓰고 있는 거 있고 변동 쓰고 있는 거 있고 그런데 고정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대출 교체해 주는 거 뭐 있어가지고 대신 원금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고정금리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네. 바꿔주고 대신 거치 기간 빼고 네. 분할 상환으로 해서 네. 바꿔줬던. 그래서 지금 있었죠.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상품.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원금 상환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대출을 3억 5천 정도 받았었는데 3억 6천 정도 받았었는데 그 집에 대해서 20년 분할 상환으로 해가지고 5년 거치하고 5년 지난 시점부터는 계속 원금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 얼마 냈던 거 200 몇십 냈던 것 같은데 200만 원 넘게 원금이랑 이자랑 상환했던 것 같은데 그거 박근혜 대통령 그거 해주고 나서 그거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으로 바꿨는데 분할 기간을 좀 늘렸나? 늘렸겠죠. 예, 35년까지 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저는 맥시멈. 분할 기간을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2.8이든가 뭐 아무튼 2.6 얼마인가 금리가 확 낮아져가지고 그걸로 지금 저는 이제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원금이랑 이자랑 상환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변동금리 그동안 쭉 선택해 오다가 고정금리 그때 말하던 그 타이밍에 고정금리로 바꿔 탔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죠. 2.2%대면 완전 땡큐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지. 근데 하긴 또 그 시절에 일본은 제로 금리 뭐 그렇죠. 일본에서 친구가 집 샀다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집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리가 1%가 안 되더라고요. 0.75 뭐 1%가 안 된대 대출 금리가. 그래서 야 일본은 진짜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돈만 갚으세요 그런 거야? 그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 그 일본 돈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서 네. 저축은행들 많이 만들고 했었죠. 엔캐리.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물론 뭐 신문 기사가 주택담보대출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강선생님이랑 얘기한 결과 느껴지는 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 그래 이 제목이 잘못돼서 금리 인상 폭탄이 뭐야 0.04% 올랐다는데. 몰라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공포감을 부추긴다니까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사실 부담스럽긴 할 것 같고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엄청 잠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들에는 영향이 있는데 신규 대출은 이제 지금 거의 뭐 꽉 막혔는데 뭐. 그렇죠. 예. 네 이따가 이제 다룰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신규 대출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은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와 함께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보다 나는 뭐가 사실 대출 얘기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KB 금융지주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 아무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11월 달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좀 다뤘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출이 그래도 생각보다 건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많다 적다 뭐 평균 수준으로 놓고 보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중간 수준 정도 되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에 비해서 이제 뭐가 좀 달라졌냐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자만 냈거든요. 그래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로 대출을 받고 이자만 내고 하다가 이제 3년 지나면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은행 걸로 대환대출 그렇죠. 계속 이자만 내면서 원금 이자가 남아 있는 상태로 대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시점에서 대출 조사를 해봤더니
만기일 시납 대출이 30%도 안 돼요. 30%도 안 되고 나머지가 뭐냐면 7, 80%가 거치하다가 이제 원금 상환하는 거 또는 거치가 없다가 원금 상환하는 거. 근데 거치 없다가 원금 상환하기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두 개가 합쳐가지고 70% 정도 되는 건데 그럼 뭐냐면 사실 거치를 한 다음에 분할 상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거치하는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거치식을 쓰는 사람들도 어떤 식이냐면 그걸 쓰다가 3년 되면 대환한단 말이야. 다른 그렇죠. 은행으로 대환을 해. 그러면 대출을 사람들이 받을 때 뭘 계산하냐면 은행에다가 한 달에 이자 얼마네요? 계산해. 내가 대출 3억 받으면 한 달에 이자 얼마네? 내가 이 이자 낼 수 있나 없나를 고려해서 가져. 그렇죠. 만기일 시납. 근데 만기일 시납 지금 있는 잔액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옛날에 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있을 거고 지금 신규 대출은 거의 거치식 아니면 비거치식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으로 갔을 텐데 이번에 지금 LTV들을 엄청 잠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거치식 대출들이 원래 이제 뭘 생각했을 거냐면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면서 거치 기간을 또 길게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막혔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나는 이자만 내면서 계속 움직여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원금 상환까지 해야 되면 사실 이제 그런 차주들 같은 경우는 상환액들이 예상치보다 더 커지니까 좀 진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원금 상환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애초부터 거치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비거치식. 그러니까 비거치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원리금 계속 똑같이 내고 있었고 약간 늘어나는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스럽진 않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고정금리가 그만큼 더 비싸지 않을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금리가 더 오르겠어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이 아니라서 권해드리긴 참 애매하고. 그치? 저는 갈아탈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담대 같은 경우에 거치 기간을 두는 주담대가 안 나가요. 아 그래요? 아예? 아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분할 상환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대출의 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애초에 받을 때부터 사람들이 원금 상환을 고려해서 대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진짜 옛날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 쫙쫙 뽑아서 많이 금리도 높던 시절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아직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좀 건전하다 그런 평가를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재개발 건축 사업에 대한 비리 문제인데 이번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사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늘 뜨거운 이야기였죠. 사업장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거는 불법 전매나 통장 매매를 통한 비리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청약 관련된 비리죠. 아니에요. 근데 일단 분류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비리 났는데 제 생각에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관련돼서 얘기가 조사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상적인 분양을 안 한 거 뭐 이런 얘기가 이건 불법 전매 통장 매매는 청약 통장 관련한 범죄 뭐 아무튼 그 부분이고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끊어서 두 개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끊는다고 치면 재건 뭐 금품 비리 그다음에 조합원 횡령 배임 그다음에 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공사나 시행사 비리 조합 임직원 비리 브로커 비리 뭐 조합장 비리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총 97곳 재개발이 35곳 재건축이 21곳 신도시나 뉴타운 11곳 여긴 뭐 빼야 되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니까 지역주택조합이 10곳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죠.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 이게 부동산 전반에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면서 했는데 기자가 타이틀을 재개발 재건축 비리라고 다 다른 사업이고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렇죠. 청약 신도시 뭐 어쩌라고 그렇죠. 좀 그렇게 이 내용을 재개발 재개발로 다 묶어가지고 좀 약간 재개발 재건축 억울하겠다. 예. 저희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그래서 건수만 살펴보면 401건이에요. 생각보다 건수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못 잡아낸 게 많아서 그렇지 더 많겠지. 아유, 난 진짜 싫어.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보면 특히 재개발 쪽은 보면 80년대 무슨 정치 같아요. 돈 오고 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싫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리에 연루되면서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뭐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일단 조합 간부 중에 8명이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이 돼서 조사하고 있다. 누구한테 받았냐? 이제 이주나 철거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에 또 하나는 동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한 부분도 조합 임원하고 브로커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져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대해서 사전 개입했던 부분들, 입찰 담합했던 부분들, 거기에 따른 뇌물을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데, 일단은 이제 늘 얘기하듯이 과거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철거업체의 이권이 크다는 점을 노린 비리가 발생을 많이 하니까 정부가 법을 개정을 해서 시공사와 계약할 때 철거공사도 포함시켜서 계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적발된 비리들을 보면 이 기존 철거공사 과정에 이주관리 영역을 분리해서 따로 관련 업체를 선정했다. 즉 동시에 같이 계약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비리들을 알고 있는 간부가 또 비리를 폭로하면서 또 금품을 또 요구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재개발 비리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자꾸 보면 진짜 저도 신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들어요. 신탁이 결코 이 조합원들한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정한 부분들이 보이면 사실 또 신탁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거든요. 뭐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월급이 짜요. 재개발 조합장 월급이 짜. 그 돈 받고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저러고 있나. 이런 어떤 부정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조합장 하겠다고 나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매출을 일으키고 단일 사업으로 보면 우리 정비 사업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하는 비용이 몇 천억이에요. 뭐 1조가 넘어가는 사업장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 2,000세대 규모 된다고 하면 한 8천억 그 정도 사이즈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 쓰는 거 자체가 1,800세대에도 6, 7천억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큰 돈을 쓰는 사업에 너무 초짜가 조합장을 해. 전문 뭔지도 몰라. 얘기를 해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런 사람들이 조합장을 해. 그러면서 사업을 가져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아니 7천억 비즈니스를 하면서 70대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만약 이걸 지금 팽팽 돌아가는 이 나라 사회 회사를 맡긴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 이게 소지능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또는 지역에서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인 뽑는 거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투표로 뽑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뭔가 구조가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털어서 아예 이런 거 못하게끔 결국 지금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쓸 돈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면 7천억 쓸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회사한테 줄 돈이 이만큼. 사실 건설회사 선정하는데도 이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이번 걸린 내용들 중에서 보면 건설회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 받고 이런 것들 뭐 찔러받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다 털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아예 생각도 못 하게끔. 이 시공사수 수주전 보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용납할 수 있지 싶을 정도. 근데 그런 부분을 또 막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냅두고 보는 조합이나 조합 임원들도 이해가 안 가고 조합원들도 이해가 안 가고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조합원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근데 이게 잘만 넘기면 된다. 모르겠다. 일단은 답답해.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사실 모든 과정 자체가 선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이제 비리가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뭐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 이러는 걸 받은 거 사실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무원이라 그래서 그 처벌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을 먹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내 행정벌칙 관련해서는. 근데 높아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높아요. 예, 일반 예. 형법에 다루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업체들을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합에 일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업체 사람들이잖아요. 업체 사람들이 대부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다 알죠. 뭐 법으로 어떻게 다 틀어막겠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고 뭐 더 하는 방법도 있고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작년인가요? 근데 신탁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고 신탁 방식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신탁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탁 회사에서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 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신탁 부분도 이런 거 보면 신탁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신탁 수수료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먹는 금액 다 더해도 신탁 수수료가 더 비싸.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또 해야 돼. 어려워. 그냥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한번 문제 생기면 사업이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신탁이라고 뭐 사업이 안 늘어나는 보장 있나? 신탁이라도 사업이 안 늘어나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비리가 없으니까 비리 때문에 늘어나는 건 비리가 없다고 신탁도 장담할 수는 없지. 사람 신탁 업체에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몰라. 끝. 아무튼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한 지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 지역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슈는 확실히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빨리 임원 해임하고 다음 길 가야 되는데 이거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법정 싸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늘어지면서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비리가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사실 비리 때문도 아니고 조합장 능력의 부재 이 문제를 가지고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업이 못 가게끔 네. 바지끄댕이 붙들어 매는 네. 그런 능력 있는 조합장도 있어요 또. 진짜 뻔뻔해 못됐어. 네. 일부러 청산도 안 해. 네. 청산 안 하는 거 그것도 나 한 번쯤 어디서 털었으면 좋겠어. 일부러 청산도 안 해. 조합에 쓸 돈 남아 있으면 빨리 청산하고 조합원들한테 돈 조금 남은 거 주고 말아야지. 청산도 안 하고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지들 월급 나오니까. 얘기하면 얼마나.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서 못 팔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꽂아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집 없는 서민들은 돈 구하기 어려워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 부자들이 새 집을 살 수 있는 청약시장만 과열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기사가 너무 뻔뻔하다. 왜?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산다라는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왜?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가 지금 상투를 잡을까봐 안 산 사람들이 가격이 빠지면 사더라도 좀 조정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다. 내가 볼 때.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것도 이게 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잖아요. 그래, 대출 규제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많으나 지금은 사실 그 심리보다는 오히려 거기다가 DSR 시작됐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자금을 되게 쪼인 부분은 맞긴 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팔려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다. 그래서 파는 걸 좀 늦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혜택들 받고 있는데 중간에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사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줄을 되게 잘라놓은 부분도 인정. 파는 사람들이 일단 팔기에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도 인정. 근데 지금 사실 거래가 끊기는 이유는 결국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금줄이 좀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나서지 못한 이유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 또는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심리들 자체가 팔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매물이 여전히 많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장에 따라서 약간 입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그 얼마 전에 청약했던 강남에 뭐 어딘다 리더스원 리더스원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뭐 현금이 굉장히 많아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232세대 분양을 하는 청약에 9천 뭐 몇백 명이 청약하면서 결국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대출이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갈아탈 수요들은 만약에 청약해서 된다 생각하면 청약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사실 이 가점 커트라인이 나왔잖아요. 가점 커트라인이 지금 83A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아요. 47점 짜리도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 60점대 커트라인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뭐 교체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1주택자 중에서 강남 쪽에 집을 갖고 있거나 강북에도 인기적, 예를 들어서 내가 마레프 34평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 만약에 준다, 이거 당첨만 되면 나 2억 더 추가해서 대출 조금 받아서 갈아탈래 하면 실제로 한 3, 4억 2, 3억 추가하면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마포에서 강남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들도 좀 있지 않을까? 1주택자가 청약 가점이 안 되죠. 그래도 그 점이 나올 그러니까 수가 그 10,000개 정도 들어온 청약 통장이 중에는 실제로 다 말 그대로 15년 무주택에 60점짜리들만 다 들어온 건지, 결국 200 그 위에서 지금 순위가 가려진 그 200 몇십 개는 60점 이상의 그것만 먹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밑에 깔아준 데들은 그런 수요들도 있지 않겠냐. 말 그대로 9,000개 깠더니 전부 다 가점 60점짜리다. 그러면 인정. 근데 분명히 다 까보면 그 안에는 가점이 10점, 20점 이런 1순위. 근데 청약 1순위도 안 되나 유주택자는 지금? 그렇구나. 1순위가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유주택자는 1순위가 안 되는구나. 써놨는데 여기다. 바보야 바보. 말하면서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청약맹. 청약맹. 아니에요.
뭐 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상대적인 거죠. 뭐.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동산 막 굉장히 너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 할 때 사실 그 뭐 현금 들고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뭐 부동산 카페에 따르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기사들 나오는데 그 부동산 카페가 부동산 스터디 맞죠? 아유 자꾸 카페 얘기하지 마. 힘들어. 왜 또? 아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요? 예.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한다는데 동의하세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결국 좀 대출 받아서 좋은 동네로 좀 집 사보고 싶은데 대출 이렇게 막아놔서 그런 니즈를 왜 니네 정부가 꺾냐, 정책적으로 꺾냐 이런 비판들이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좀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것도 지 선택이고 성공하는 것도 지 선택이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선택이래 선택.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지난주에 핫 이슈였어요. 헬리오시티가 조합원 총회가 준공 승인을 위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놓고 조합 집행부하고 조합원이 이견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일단 헬리오시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저희 별별사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9,510가구를 신축하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 하나가 엄청나게 큰데요. 원래는 2018년 12월 31일 날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가 무산이 돼서 과연 입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총회를 왜 입주 전에 하게 됐냐에 대한 배경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헬리오시티 준공 인가가 결국은 기존에 인가받은 설계와 도면대로 시공이 돼야 준공이 나는데요. 일단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회를 해서 통과를 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준공을 해주겠다라고 송파구청에서 이제 조합에다가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은 설계 변경된 거, 사업시행계획 변경된 거에 대한 내용과 함께 관리업체 선정, 그다음에 시공사 도급계약 변경, 사업계획 시행 변경의 안건까지 같이 묶어서 150억대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일단은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서 입주를 할 수는 있지 않냐라는 얘기에 대해 일단 뭐 기사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시 사용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사실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내부적인 문제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설계안이 나오잖아요. 그럼 설계한 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오는 태도로 보면 설계 받은 내용대로 안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안 지어?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 변경을 할 거였으면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대로 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변경해서 짓고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했나? 그러니까 일단은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 가서 나중에 총회할 때 그때 안건을 올려서 변경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죠?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설계도 들어가잖아요. 그 설계대로 공사를 못 해요. 막상 뜯어 보면 그렇게도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변경들을 하거든요. 이제 큰 변경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은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진행을 할 때 건축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요. 뭐 임의대로 무슨 뭐 시공사가 해서 뭐 다 뜯어낼 일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의 동의를 구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갖고 오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변경 인가를 그럼 나중에 하는 건 오케이. 보통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변경 인가 하기도 하는데 전 중간에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에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왜 지금 입주할 때 가서 나는 사업 시행인가 변경 안건이 공사하는 한창 중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안건 안 처리했나? 그게 얘가 첫 번째로 안 갔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변경을 하면 결국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그거를 조합에서 임의로 돈을 일단 건설회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실제로 증액이 150억 원 올라가끔 됐다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니들 맘대로 왜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가격 이거 변경하면서 올리겠다라고 했냐. 니네 이딴 식으로 조합 임원들 하려면 이제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지금 성원을 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준 도서는 A 도서인데 니네가 지은 도서는 B면 B로 변경하겠다고 총회를 받아갖고 와라. 사업비 증액도 있으니까 증액 안건도 있으니까 해갖고 와라. 그럼 해주겠다는데 그게 지금 안 열리니까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 과연 입주할 수 있겠느냐가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볼모로 잡는 거지. 입주를 볼모로 잡고 맞아. 조합장이 밀어붙이는 거지. 설마 네가 나를 우리 지금 와서 이거 만약에 늦어지면 입주가 한 달, 두 달, 세 달 늦어지는데 입주 계획 늦춰지겠어. 그냥 네. 억울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나는 이런 처리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막바지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과연 12월 30일 날 그러면 입주가 안 되겠냐? 입주가 지연이 되면 언제까지 지연이 되겠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일단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송파구청은 조합장 해임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안건도 불발되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 말미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감을 또 크게 올려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과연 입주를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입주 못하면 머리 아픈데. 그래서 왜 이사 날짜들 잡아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입주를 12월 31일 날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12월 31일 날 입주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낮다. 왜? 매우 낮다. 왜? 일단요 이 부분이 가면 민원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구청이 난 모른다의 한 표. 구청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용산에서 용산 더 프라임이라는 아파트가 2013년 10월 말에 입주 예정이었어요. 그 아파트가 몇 월에 언제 입주했는지 아세요? 입주 개시가 2014년 1월에 했어요. 3개월 늦춰졌는데 한 번에 3개월 늦춰진 게 아니라 입주 날짜를 한 달 딜레이하면서 3번.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일반 분양 100%. 100% 일반 분양인데. 네. 그럼 뭐 민원을 졸라 넣은 거예요. 구청에다가 준공 내주지 말라고. 집 제대로 안 져줬다고. 오히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이 민원이 봐봐. 여기도 지금 이거 지금 조합을 이 사업 시행인가 변경인가 하지 말자가 누구야? 조합원이잖아. 민원인이 누구야? 아니죠. 입주를 하자라는 그러니까 입주를 해달라는 조합원이 일부 있지만 이때 입주 지금 하면 안 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때 변경시키면 이 150억 원을 돈 더 쓰게끔 하는 안건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니네가 일부러 입주를 시키는 건 월권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겠지. 그러면 민원끼리 싸우는데 구청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들어주기 되게 애매하죠. 민원끼리 싸울 이유가 없죠. 이 케이스는 민원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공사를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 내용 자체가. 문제는 사업상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태클이 걸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일반 분양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케이스예요. 그냥 일반 그렇죠? 분양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은 이 상황이 오면 구청에다가 그거는 니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나는 제 날짜에 입주하겠다. 입주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손해배상 하면 되지 그건. 그렇지 물론 손해배상을 하면 되지. 그거는 입주 늦어지면 지연배상하면 되지. 입주가 늦어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는 건 맞아요,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차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전 점검해서 막상 딱 들어가 왔는데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요렇게만 얘기가 나와도
입주는 임시 사용 승인은 받아서 입주는 통상해요. 통상하는데 이게 통상해. 지금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송파구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뭐 저도 사실 임시 사용 승인은 준공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청은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네. 부담을 가질 게 없어요. 그런가요? 네, 부담을 가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 사용 승인은 말 그대로 임시 사용 승인인 거거든요. 나는 사실 몇 개예요. 그런 권한까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임시 사용 승인이 제가 이제까지 임시 사용 승인으로 입주한 아파트들을 많이 봤는데 주로 어떤 거였냐면 지분 문제가 없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뭐 도로 만들어놔라, 공원 만들어놔라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 짓기로 한 이 주택 외의 부분에서 마무리가 덜 되었을 때 그래 집은 다 졌으니까 임시 사용 승인으로 일단 입주하고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돼 사업 시행 인가 조건을 다 이행하면 그때 준공 내주겠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야. 니네가 지금 구청에다 낸 도면대로 집을 안 줬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가 살아도 되라는 판단을 송파구청이 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지는 나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이 얘기도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과연 조합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 지금. 조합이 이제 하면 된다. 승인 할 것이냐 이건데 할 사람이 누구냐 조합장 해임을 할 텐데 해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누가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일단은 그때 되면 사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한 마음 한 뜻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를 줄이는 거잖아요. 뭐 원조원들은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입주 날짜 정해지면 맞춰야지. 사실 그리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150억 원 안 줄 수 있을라나. 계속 또 이거 받는다고 소송할 텐데 그렇죠. 그 소송은 별개인 거고. 그래서 아무튼 뭐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헬리오시티에 대한 입주 문제가 이제 워낙에 큰 단지다 보니까 뭐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되게 걱정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뭐 쌤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지 쌤통은 아니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상의 경우에는 이 정도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지어지면 임시 사용 승인은 한마음 한 뜻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합장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비리에 대한 부분, 뭐 그 시공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매우 몹시 복잡하게 소송으로 다루어지면서 결국은 등기가 무지하게 늦게 난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등기 늦게 나면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주 건 시점에 거래하는 부동산들 머리 시진나게.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이런 식의 서울하고 수도권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지방은 지금 깡통주택 이야기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창원, 거제, 김해, 그다음에 충북이나 경북이나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세난이 심화가 돼서 전세가보다 매매 가격이 빠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마땅히 딱히 뭐 손쓸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손 안 쓴다고 하니까 안 쓰겠죠 뭐. 그러니까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제도 이외에 특별한 다른 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 책임지라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그게 자본주의 논리지. 그러니까 네. 책임지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 분양가를 생각해서 받았으면 네가 돈 내라. 공격적으로 투자했으면 손실 부분도 감내하고 처리를 해라. 다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회적 약자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 전세 반환금 보장 보험 뭐 이런 거 정도로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험 가입이 안 되지 일단은. 지금도 이제 안 되겠지. 예.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집주인한테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매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전세 가격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줬던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내려가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은 배짜라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역전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지역들 사실 부동산 굉장히 안 좋을 때 서울하고 수도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었지. 그러니까 있었어. 그래서 세입자들이 역전세 문제는 별로 없었고 이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소유자들 깡통 주택, 깡통 금깡통. 그렇지. 무슨 서울에 깡통? 사실 네. 여기는 지금 아파트 얘긴데 네. 서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건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아파트 심했어. 아니야. 그 정도는 양호했고 뭐가 진짜 심했냐면 다가구 주택. 네. 이게 심했어요. 다가구를 전부 다 전세로 주는 거예요. 네.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매매액을 턱없이 못 미치는 거지. 네. 네. 이게 사실 깡통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다가구에서 이슈가 나왔다? 된 게 다가구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몰랐고. 근데 깡통 주택 원래 의미가 그건 아니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깡통 주택은 내가 기억했던 깡통 주택은 뭐냐면 네. 분양권에서 나왔어요. 아파트를 9억에 분양 예를 들어 아파트를 6억에 분양 받았는데 시세가 4억이 됐어. 근데 대출을 받을 때 6954 5억 중도금 대출이랑 잔금이랑 해서 계약금 10% 6천만 원 내고 들어가는데 5억 4천 6636 3억 6천 대출 받고 내야 될 잔금 한 1억 2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양 대금의 90%가 남은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 가니까 10% 빠진 게 아니라 20% 30%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야 될 잔금이 5억 4천인데 시세는 4억밖에 안 해. 그러니까 깡통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이랑 납부할 금액이 더 커진. 이제 그걸 깡통이라고 우린 불렀는데 이제 그런 집들이 사실 이쪽에서도 신규 분양하는 데들 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말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경남 쪽에 이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계속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들 지역을 관리할 거냐. 왜 그걸 보고 있냐면요. 김수현 수석이 아니라 뭐가 됐지? 이번에 정책실장? 아무튼 올라갔잖아요. 네. 승진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까지 그 쓴 책에 보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부양이 되게 안 좋다. 첫머리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거다. 얘기했는데 두고 볼 거야. 진짜 안 하는지. 그래요? 왜냐하면 왜 또 칼을 갈아? 아니, 칼을 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게 진짜로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죽을 것 같으면 시장의 시그널을 살리겠다라고 주는 것 자체가 주택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상황이 진짜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본보기가 만약에 보완을 해주잖아요. 뭔가 경기 부양책을 써서 미분양 대책들 뭐 해가지고 해주고 뭐 미분양 지금 사시면 양도세 면제해드립니다. 또 이런 거 붙이고 해서 하게 되면 이 정부에서도 별 수 없구나. 또 이런 정책이 만약에 서울 수도권 또 나가면 또 그런 거 또 나올 그렇게 거다. 하겠구나. 이제 그런 학습 효과를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저는 어떻게 할지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뭐 강 소장님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그 세금 많이 걷었잖아요. 네, 집 좀 사줬으면 좋겠어 LH에서. LH에서 야, LH가 부채가 없는 회사가 아닌데 네. 이런 거 사주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죠.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고통받는 세입자를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안 되는 일.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음만 좋아가지고. 네. 아니야. 그 남해도 그 결국은 이 그런 공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지. 그 사익에 말 그대로 사업 실패를 가서 어떻게 보면 그 메꿔주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만 지방에서도- 빌려줄까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마련하다가 한번 고민해야죠. 뭐. 자, 아무튼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서로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 해서 한 5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새 뭐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길게 했어 너무 오늘. 네? 너무 길게 했어. 이 아저씨 무슨 별거 아닌 얘기 가지고 만담하네. 만담하네 이제 좀. 별별 수다니까. 오케이. 네, 별별 수다니까. 자, 그런 식의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